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컬 푸드 운동과 푸드 플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윤병성 건국대학교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의 윤병선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제 기억에는 2016년 1월 25일로 그 기억이 됩니다. 그때 대전 유성의 이제 유스 호스텔에서 창립식을 로컬 푸드 전공 네트워크에서 이제 가졌었고, 벌써 한 5년의 시간이 이제 흐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로컬 푸드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활동해 오신 여러 이제 그 동지들의 어떤 그 힘에 큰 어떤 그 지원을 받아서 우리 이제 뭐 농업과 먹거리와 관련된 우리 일반 시민들 또 농민들의 어떤 그 관심과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이렇게 좀 확대돼 왔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원래 오늘 저한테 이제 진작에 요구됐었던 거는 그 해외의 로컬 푸드 뭐 동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달라, 발제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뭐 해외 동향 살필 정도로 좀 이렇게 좀 뭐라 볼까 이제 한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과연 먹거리와 관련된 논의 속에서 한국만큼 이렇게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있을까라고 하는, 제가 2006년도에 그 로컬 푸드 관련해서 이제 그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는 동료 학자들 바로 옆에 있는 또 이창한 이사 등등 몇몇 해서 한 10명 이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일본의 효고현 이제 그 고베를 방문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야스타 스게로 선생의 이제 그 안내를 받아가면서 이 직매장, 그 다음에 학교 급식 현장, 그 다음에 6차 산업 현장,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이제 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2018년도에 야스타 스게로 선생을 다시 또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때 배웠었던 부분들,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동기들과 함께 논의가 이제 됐고, 또 그래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러면서 푸드 플랜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 있어서의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 소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될 상황이 됐다. 특히 이제 그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른바 이제 그 사적 영역, 민간 영역, 시장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어지는 속에서 먹거리와 관련된 이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진전이 없어, 오히려 퇴보하는 형태가 돼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한편에서는 우리가 갖고 나갔었던 이제 로컬 푸드, 이른바 대한농식품 운동의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도 계속 해외 동향이라고 하는 거에 머물러 가지고 하는 것도 좀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제안해 주셨었던 로컬 푸드 해외 동향은 발제를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로컬 푸드 운동에서 이제 푸드 플랜으로라고 하는 요 틀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2016년도 1월 달, 그때 이제 그 창립식을 했었을 때, 저한테 이제 그 과분하게도 이제 그 기조 강연을, 주제 발표를, 기조 발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요게 지금 그때 당시 이제 그 창립식에 초대합니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졌었던 이제 웹자 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컬 푸드 운동과 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이때 당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로컬 푸드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논의됐었던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2015년도 6월 달로 기억됩니다만 몇몇 국회의원과 그리고 농림부가 같이 해서 이제 그 법안이 이제 그 통과됐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물론 이제 그 준비 단계에 있었었던 전국 로컬 푸드 네트워크 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공청회도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시민사회 진영이 요구했었던 로컬 푸드의 정신이 담겨진 형태의 법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직거래에 방점이 찍어져 있는 그 법안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또 우려도 하고 이제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제도화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로 말미암은 도구화 그리고 관행하는 이제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일종의 이제 보조금 사냥꾼들의 또 먹잇감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 부분.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로컬 푸드의 가치가 배제된 채 이제 그 표피적인 직거래 중심의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법률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민간 진영에서 운동을 통해서 다져왔었던 로컬 푸드의 어떤 그 가치적 측면 속에서의 그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로컬 푸드와 관련된 사업의 주체는 생산 공동체 또는 생산자 조직을 바탕으로 한 공공적 성격의 조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제안의 말씀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로컬 푸드 네트워크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한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국제적으로는 좀 변화의 지점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2008년도에 세계적 식량 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 기업들의 농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지배의 부분이 확대되어지고 있는 상황들. 이제 그런데 그것의 어떤 그 우려의 지점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를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데 앞장서 왔었던 FAO, 세계 식량 농업 기구에서조차도 2014년을 뭐 가족농해로 뭐 선언을 했고, 그리고 2019년부터 28년까지를 이제 그 가족농해 10년으로 하면서 우리가 로컬 푸드를 통해서 무언가 변화의 지점을 만들어내고자 했었던 가족농, 중소농의 어떤 그 중심이 된 어떤 대한 먹거리 체계의 구축이라고 하는 면에 조금 이렇게 좀 다가서는 국제적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가족농해 10년, 여기 보면 정책, 가족농을 강하게 만드는 정책, 청년, 그리고 여성, 그리고 농민 조직, 그리고 사회적 회복력, 내지는 뭐 포용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후변화, 그 다음에 농업이 가지고 있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농민이 수행하고 있는 이 다면적 기능,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그 행동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정책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8년도 FAO는 이른바 농생태라고 하는 부분, 이제는 단순한 어떤 그 옹호의 어떤 그 차원이 아니라 실천의 차원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농생태와 관련된 10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농생태, 아그로에콜로지라고 이야기할 때 생산의 방식에 대해서만 중심이 두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농업이 먹거리와 관련된 일종의 농업의 어떤 그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먹거리의 어떤 그 공공성의 확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아우러져 가지고 그 속에 농생태라고 하는 부분이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여기 이제 보시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 지식의 공동 창조와 공유, 그리고 토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기후 변동화에 있어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효율성 리사이클, 그리고 회복력, 그리고 인간과
이제 사회적 가치. 그래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그러니까 지속 가능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이제 그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존엄, 평등, 포용, 공정 등 인간적,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로컬 푸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 단순하게 유통 거리를 줄이고 물리적 거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현대 농식품 체계 속에서 파괴돼 버린 농과 식의 관계를 회복해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FAO는 농생태를 이야기하면서 책임감 있는 거버넌스를 이야기하고 순환과 연대의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18년 12월 달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은 농민 권리 선언을 본회의에서 총회에서 채택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이 농민 권리 선언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로컬 푸드를 한번 좀 평가를 해보자 라고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만 오늘의 주제하고는 조금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자료로 이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서는 이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농민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 및 판매를 위하여 혼자 또는 다른 이들과 연합해서 소규모 농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농촌 지역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농업 노동자, 이주 노동자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땅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합니다. 땅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서는 치더라도 땅과의 직접적인 결합을 통해서 생산해내는 사람, 그러니까 농업 경영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농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농과 관련된 심지어는 이제 수공업자들도 여기 이제 농민에 이제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의무라든지 여성 농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든지 자연 자원에 대한 권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할 권리. 자연 자원에 대한 권리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직접 맞닥뜨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토지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이고요. 이 토지 부분은 또 뒤이어서 또 구체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개발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이 농민에게 갈 수 있도록끔 해야 된다. 그러한 결정 과정에 당연하게 농민들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2공항의 문제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 농민 권리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로컬 푸드를 통해서 실현해 내고자 했었던 그런 가치들 측면 속에서 보더라도 상당 부분 이제 좀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제 싶은 생각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식량권과 식량 주권 이야기. 그래서 국가는 농촌 노동자들과 함께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먹거리 체계를 발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국가 영내 및 국제 수준의 공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러한 공공적인 어떤 정책을 수립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바뀌어질까? 그 바꿈의 지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지역에서의 여러 곳곳에 숨어 있는 그런 활동가들에 의해서 이러한 변화의 지점들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2016년도 그때 유성에서 만났을 때 그동안 학교 급식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었던 여러 이제 동지 활동가들 한번 이런 자리에서 또 좀 뵐 수도 있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또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종자에 대한 부분의 문제,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에 대한 권리 부분,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도에는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이 이제 참여 국가들 사이에서 이제 채택이 되어졌고, 그래서 어쨌든 이 먹거리와 농업과 관련된 어떤 분절된 이 부분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었고, 그것은 지역 먹거리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축소돼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또 이제 넘어서는 이제 그런 측면 속에서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그 네이버 트렌드 검색 빈도율 추이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일 것이거든요. 요거는 가장 많이 이제 검색이 이루어졌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빈도수 자체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컬 푸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뭐 2016년도 중반, 그다음에 2017년도 뭐 중반, 이때 이제 로컬 푸드에 대한 검색어가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을 했었었는데, 푸드 플랜의 경우에 있어서는 2017년도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이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됐었던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는 지금 푸드 플랜을 또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패키지 지원 사업에서 이제 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2017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푸드 플랜에 관한 사회적 의제화가 크게 확산될 수 있었던 밑거름은 그동안 시민사회 진영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다양한 대한농식품 운동들, 유기농업운동, 생협운동, 학교급식운동, 로컬푸드 운동 등 이러한 어떤 그 운동들을 통한 역량의 축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만일 로컬푸드 운동이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이라는 유통적 관점에 매몰되어 진행되어 왔다면, 아니면은 이제 그 안전 자체만 메모리 돼 버려 가지고 진행되어 왔었다면, 농업 산림과 연계된 먹거리 전략으로서의 푸드 플랜은 자리 잡기 어려웠었을 것이다. 특히 꾸러미, 직매장, 생산자의 조직화, 학교 급식과의 연계, 그리고 공공급식으로의 확대, 농민 가공 활성화 등의 사업의 진행은 푸드 플랜을 통해서 보다 포괄적인 연계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공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관성에 의해서 시장의 영역으로 복귀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있고 난 다음에 학교 급식, 그래서 작년에 친환경 생산 농가, 그리고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수단으로서 이른바 이 친환경 그 꾸러미를 이제 보내줬었던 시도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게 진행됐고, 또 그렇지 못한 데도 있었었고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운동적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것은 올해는 더 진화된 형태로 갔었어야 되는 것 아니었느냐. 근데 서울시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저기 이 편의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그러니까 항상 이제 경계 지점으로서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오면서 길들여져 있었던 영역으로 자꾸만 이렇게 끌려가는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관성처럼 돼 버린 이 부분을 사실 이렇게 좀 우리가 수정해 나가면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더 멀리 학교 급식에서부터 더 시장적인 형태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고민의 지점도, 우리가 그동안에 고민했었던 지점들은 직접적인 관계의 맺음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편의성도 도모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했었었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편의성만 또 고려된 형태로 또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이제 바로 잡고 경계하고 견인해 내는 이제 그 주도력의 확보가 이제 그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 속에서 본다면 앞으로 로컬 푸드에서 고민했었던 부분, 그다음에 푸드 플랜으로 확대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지 않을까 간단하게 이제 접어봤습니다. 현대 문명과 농식품 체계의 취약함은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를 통해서 표출되어지고 있다. 현대의 산업적 농식품 체계에 의해서 훼손된 농업과 먹거리를 상호 의존적 관계로 복원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이고, 이것을 이제 그 제도화를 통해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확대된 공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관성에 의해서 시장의 영역으로 복귀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관계의 복원이라 하더라도 나름 이제 그 제도화의 과정은 끊임없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기후 위기랑 관련해서 생태적 감수성의 어떤 그 제고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적 농업의 전환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로컬 푸드와 푸드 플랜이 되어야 한다. 친환경 농업 인증 중심의 이 먹거리 체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 친환경 농업이 생태적 감수성을 실천해 내기 위한 필요도 그러한 어떤 그 고민들도 역시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의 친환경 농업을 지배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임에도 불구하고 녹색혁명형 농업에 의해서 길들여진 산업형 농업의 모습을 그대로 또 갖고 있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결과적 어떤 그 안전이라고 하는 것에 파묻혀져 있어서 그래서 저투입, 내부순환 그리고 자연 공생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저투입, 내부순환, 자연 공생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소규모 생산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참여 인증제도를 활용한 지역 인증제도의 도입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그 심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 이것은 바로 지역 단위의 완결성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흔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기초와 광역 사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이른바 조달적 관점이 중심이 돼버려가지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물류적 어떤 그 편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로컬 푸드를 통해 가지고 실현해 내고자라고 하는 것은 유통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하고 뭐 편의성을 도모해 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로컬 푸드 직매장을 더 많이 만들어내자라고 했었던 것은 판로를 더 많이 확보하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농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직매장을 통해서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보다 많은 농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건강한 먹거리, 생태적 농업을 생태적 감수성이 풍부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러면서 지역이 중심이 돼야 되는 부분, 지역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광역 먼저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물리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변화의 지점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일정 부분 지금 관행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농민들을 운동,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지만 이른바 기후 위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발표된 그 외국 잡지에 봐보니까는 1980년대 이후에 발생한 일산화탄소량의 70%가 이 질소질 비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 공교롭게도 미국이라든지 그런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 질소질 비료의 사용량이 현격하게 증가하는 모습. 그러니까 수출국 농업 중심의 이 글로벌한 이 무역 체계 속에서 오히려 이 반생태적인 형태의 농업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서 본다면 조금이라도 화학비료를 덜 쓸 수 있는, 제초제를 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농업으로 우리 농민들을 같이 이렇게 일을 도모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겠다. 편가름의 생태적 감수성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공감해 내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 단위의 완결성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컬 푸드 운동에 있어서의 실천적 책무를 또 요구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사회적 포용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역사회가 함유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자본을 지역의 농식품 체계의 건전성 유지와 어떻게 결합해 낼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지금 농촌이 처한
이른바 재생산의 어떤 위기, 인적, 물적, 생태적, 사회적 측면의 재생산이죠. 이 이른바 이제 그 사회적 활동들을 이제 로컬 푸드 운동과 결합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여기 부록으로 나와 있는 로컬 푸드 기반 사회적 운동이었던 그 확산. 농림부 농식품부가 잘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2019년도 2020년 그래가지고 로컬 푸드 기반을 해가지고 사회적 모델을 공모를 했고 거기에 이제 그러한 주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제 뭐 그런 활동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로컬 푸드를 로컬 푸드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 있어서의 다양한 이제 자원들이 이제 결합되어지는, 심지어는 저런 경우도 완주, 우리가 로컬 푸드 1번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서는 사회적 활동이다라고 해가지고 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이 할머니들의 어떤 그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노동요가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막 결합해내고 하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 촘촘한 연결 지역 단위에서, 그래서 이것을 매개로 반농 반X의 어떤 그 활동을 이제 그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역 내 고용의 창출과 부의 내부 순환을 강화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협치의 책임성 제고. 우리가 푸드 플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가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다. 민민 관관 민관으로 이어지는 협치의 고리를 신뢰에 기반해서 강화해야 한다라고. 근데 이러한 어떤 그 어울림의 어떤 그 내용이 잘 반영이 돼서 추진되어지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들도 본단 말이죠. 이른바 나쁘게 이야기하면 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제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뭐라고 할까, 이제 민주적이고 투명적이고 그다음에 이 내용의 어떤 그 이 결정 과정이 개방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을 더욱더 이제 풍지 박산내 버리는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특히 푸드 플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민간의 협치가 행정이 주도하는 경우가 이제 그 일반적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주도하다 보니까 행정의 일종의 간택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것에 의해 가지고 시민 사회 진영이 막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경우는 이제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잘된 것이든 아니든 내용과 관계없이 민민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돌봄의 철학에 근거해서 먹거리 체계의 선순환 구축이 고민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또 하나는 편의주의적 발상에 경도되어 이제 애초의 취지가 망각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 사업이 조그마한 형태를 가지고 막 이루어지고 할 때는 갈등이 별로 없었었는데 이제 뭐 신한력 플러스 사업 뭐 70억짜리 뭐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참에 그러면 뭐 하나 지면 되겠네 이제 하는 형태. 필요는 하지만 그것의 어떤 그 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아무리 뜻이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절차적 정당성을 갖기가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늦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이제 그동안 운동을 해 오면서 느꼈었던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벌써 이제 돌아가신 지 한 1년 되셨습니다. 김종철 선생이 살아계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필요한 나침반은 우리가 지나온 길을 찬찬히 뜯어 살펴보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런 희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전국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이제 그 동지들에게
이 응원의 박수를 또 보내면서 또 한편에서는 또 우리가 계속 또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또 같이 공유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